예, 이어서 이제 정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잠시 앞부분 영상을 만들고 잠시 이제 커피를 가지고 오는 사이에 경제학과 우리 조교 선생님이 저한테 문자도 주시고 뭐 공문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공문의 내용이 네, 그 어, 기말 시험을 이제 학교에서 보는 걸로 결정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뭐 직접 보시는 게 여러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직접 보시죠. 뭐 개인적으로 온 이메일이긴 하지만 뭐 공문이니까요.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예, 뭐 이유는 최근 연이은 뭐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세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뭐 이렇게 의견 듣고 싶어서 투표했던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 25차 교무위원회에서 기말고사 실시 방법은 이제 교수자 자율로 선택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교수가 원하면 뭐 대면 시험을 볼 수도 있고 교수가 원하지 않으면 뭐 비대면 시험으로 볼 수도 있고요. 저렇게 학교에서 의사결정을 했고 기말 시험은 제가 선택하는 게 됐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어, 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제 생각과는 조금 다른 면이 좀 있어서 예상은 했었습니다만 어,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기말 시험 기간 중에 코로나19 관련으로 보이시죠? 네, 3번 제가 읽고 있습니다. 3번. 예, 3번. 그, 네, 학교에 이제 올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배려 사항들을 좀 적어놨는데, 뭐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 거주 학생들 등 원거리 이동 학생, 기저질환자와 동거하는 학생, 바이러스 취약 학생들이 불가피하게 대면 시험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조치. 바이러스 취약 학생들이 따로 있습니까? 다 바이러스 취약하지 않나요? 이게 무슨 독감도 아니고 이 면역 체계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그 바이러스 취약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제 생각은 제 생각을 그냥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저도 그래요. 저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원거리 이동도 아니지만 뭐 바이러스 취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단은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대면 시험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원칙은 뭐 교수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저는 시험 보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시험 방식으로 인한 성적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여 주시고 지방 거주 학생의 경우 대면 시험 참여를 위하여 장거리 이동 시 숙박 문제 이동 중 안전 위협 등 학생 및 학부모의 우려와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고민해야 될 건 뻔합니다. 뭐 시험을 온라인으로 보거나 대면 시험은 사실 안 할 거고요. 온라인으로 보거나 아니면 이제 과제로 대체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많은 학생들이 이제 의견을 주셔서 제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뭐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면 시험을 보자고 뭐 대면 시험을 선택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없지는 않지만 뭐 그분들을 제가 우리 학생들을 뭐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상황을 많은 학생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뭐 교수자가 시험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나 혹은 학교에서 온라인 시험, 기말 시험을 온라인으로 봐야 된다면 이제 저는 과제로 시험을 대체하겠다고 말씀도 드렸기 때문에 한 하루 이틀 정도 저 고민해 보고요.
어떤 방식으로 네, 기말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과제는 하나 네. 그 중간 시험과 혹은 뭐 기말 시험 혹은 과제로 대체된다면 뭐 과제 비율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가상 강의실에 공지를 할 것이고 우선은 일단 과제 한번 하나 해보시죠. 네. 이거 오늘 온 공문이고 오늘 날짜는 이제 여러분 강의 전날입니다. 23일 월요일 오후고요. 그래서 이 클래스 공지사항으로 비대면 시험을 공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것도 공문도 또 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선택했는지를 아마 좀 취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결정을 제가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이 원치 않는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제가 학기 초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만을 다른 방식으로 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예. 자, 이제 우리 거버먼트로 돌아왔어요. 지금까지 크레딧 마켓에서 사실 정부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디맨드 사이드에는 바로워들이 있고 서플라이 사이드에는 이제 렌더들이 있는 간단한 형태의 이제 크레딧 마켓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정부도 이 크레딧 마켓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정부가 과연 디맨드 사이드로 들어갈 것인가, 서플라이드 사이드로 들어갈 것인가는 뭐 중요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정부를 디맨드 사이드에 넣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겠죠. 지금 정부는 정부 세수보다 정부 수입보다 더 큰 금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출이 정부 수입을 초과하고 있고요. 그러한 상황을 우리 이제 재정 수지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적자가 발생을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차이만큼을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선택한 것은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크레딧 마켓에 가서 바로와 마찬가지로 이제 빌린다고 우리가 간주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부를 디맨드 사이드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정부 지출을 해요. 마찬가지로 정부도 투 피리어드 존재합니다. 두 기간 동안 존재하는데 첫 번째 기간에 정부는 G만큼을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에는 G 프라임만큼을 씁니다. 이 G와 G 프라임은 정부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와 같이 가계 의사결정에서와 같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어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정부 지출 G는 뭐 500조, 미래의 정부 지출 G 프라임은 또 500조 이렇게 주어진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두 값 모두 주어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가 정부 지출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재원이 있어야 돼요. 재원 마련은 조세 수입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500조의 지출을 뭐 현재 500조의 지출을 해야 된다면 현재 조세 수입은 뭐 500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T를 현재 current period의 조세 수입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고 미래 시점에서 future period에서의 조세 수입을 T 프라임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내에 모두 N명의 가게, N명의 소비자들이 존재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뭐 N이 좀 부담스러우면 100명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소비자의 문제에서 어떤 걸 봤었냐면 소비자들은 lump sum tax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lump sum tax는 우리가 정액세라고 해서 사람마다 모두 똑같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에서는 소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범위 안에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소득세율은 20%고요. 소득이 또 어느 범위 내에 있으면 소득세율이 또 25%예요. 그래서 소득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야 되고 소득이 늘어나면 대체로 세금도 더 많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브래킷이 소득의 구간이죠. 브래킷이
완전히 달라지면 이게 완전히 다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누진 세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세금을 내는 럼섬 텍스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타우만큼의 세금을 내잖아요. 커런 피어리어드에서는 타우만큼을 내고 퓨처 피어리어드에서는 타우 프라임만큼의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현재 세금의 총액은 세수는 n명의 사람들이 각자 타우만큼을 내니까 n times 타우라고 표시할 수 있고 퓨처 피어리어드에서의 정부의 조세 수입은 똑같이 소비자의 숫자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n명이 이번에는 이제 퓨처 피어리어드에서는 타우 프라임만큼을 내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t는 현재 가치로 표현하는 것이고 현재 시점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t 프라임은 이제 미래의 정부의 조세 수입이니까 이건 미래 가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미래 시점에서 표시한 것이고 이건 현재 시점에서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로 나타낼 때는 미래의 조세 수입 t 프라임을 이자율로 디스카운트 해야 되고 반대로 현재 조세 수입 t를 미래 가치로 표현할 때는 여기에 1 플러스 r을 곱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죠. 자, 이제 정부는 부족한 재원, 만약에 현재 정부 현재 조세 수입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한다면 이런 형태겠죠. 그러니까 현재 조세 수입보다 현재 정부 지출이 더 크다면 이제 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해서 크레딧 마켓에 들어가 재원을 조달한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을 국채를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하고요. 현재 발행하는 거예요. 현재 발행해서 현재 필요한 재원을 조달을 하고 미래 시점이 되었을 때 그것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B가 0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대체로 B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B는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니까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발행 규모가 바로 B고 이걸 또는 이제 정부의 차입, 정부 차입 규모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습니다. 차입 규모.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정부도 바로가 되는 것이고 0보다 작다면 렌더가 되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보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 9장에서는 정부도 버짓 컨스트레인트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의 버짓 컨스트레인트는 정부의 수입이 정부의 지출이 정부의 수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데 만약에 초과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current period의 budget constraint는 정부의 지출이 G고요. 예를 들면 500조. 정부의 지출은 어떻게 finance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좋아요. 정부 지출을 finance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조세 수입이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크레딧 마켓에 가서 국채를 발행을 하고 재원을 조달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을 해요. 그럼 이제 퓨처 피어리어드에 가면 마찬가지로 미래에도 정부 지출을 해야 됩니다. 뭐 이 정부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계 소득 재분배 형태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뭐 국방비 지출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이그젬플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냥 리소스를 구입해 가지고 바다에 버리는 그런 형태의 정부 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래의 정부 지출 G 프라임은 이제 미래 정부 부문에서 미래의 지출은 두 가지로 발생할 텐데 하나가 이제 정부 지출 G 프라임이고요. 미래에도 500조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current period의 B만큼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썼어요. 그러면 이제 미래에 가서는 이 B를 상환해야겠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국채를 상환하는 것이죠. 국채 상환. 그래서 B만큼이 원금이고 그 다음에 R 곱하기 B가 국채에 따른 이자겠죠. 이게 바로 이자예요. 그리고 재원은 마찬가지로 미래 기간의 조세 수입, 미래 future period의 조세 수입 T 프라임이 바로 정부의 수입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부의 예산 제약, current period, future period의 예산 제약을 이제 하나의 예산 제약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계 부문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지우지 말고 제가 current period 정부의 예산 제약은 정부 지출은 조세 수입과 국채 발행으로 파이낸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시점에 가서는 지출이 하나 더 발생하죠. 이제 발행한 국채를 모두 상환해야 됩니다. 상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으로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뭐 시간은 계속 흘러갈 것이고 웬만해선 정부는 망하지 않으니까 국가는 망하지 않으니까 물론 망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전쟁이 나거나 혹은 뭐 정권이 붕괴되고 정부가 붕괴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그러한 경우가 뭐 사실상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배제할 수 있는 것이죠. 반드시 다 상환해야 되고 그리고 파이낸스는 퓨처 피어리어드에서는 이제 조세 수입으로 재원을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두 번째 예산 제약을 1 플러스 R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각 텀을 1 플러스 R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텀에서 1 플러스 R, 1 플러스 R 이렇게 캔슬 아웃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이렇게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왼쪽을 다 더하면 이제 뭐가 남냐면 뭐가 되냐면 G, G 프라임 오버 1 플러스 R 그 다음에 이제 B 이렇게 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T와 T 프라임 오버 1 플러스 R T 더하기 T 프라임의 1 플러스 R 그 다음에 더하기 B가 남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B는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으니까 이제 캔슬 아웃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뭐냐면 결국 left hand side는 정부 지출을 현재 가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치로 표현한 정부 지출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조세 수입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발생하는 정부의 조세 수입을 1 플러스 R로 1 플러스 R로 나누었으니까 이건 이제 현재 가치로 표현한 정부 조세 수입의 총합이겠죠. 그림판에 써지는 게 훨씬 뭐 둘 다 엉망이긴 하지만 그림판에 쓰는 글씨가 저는 훨씬 더 잘 써지네요. 네. 이거는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거든요.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DF 파일인데 PDF 그러니까 어도비로 열면 이게 라이팅이 좀 쉽지 않아서 여기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도비가. 그래서 엣지 찾아봤더니 그나마 좀 엣지가 난데 그래도 엣지보다는 훨씬 그림판이 더 쓰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로 표현한 정부의 예산 제약이 바로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왼쪽은 정부 지출의 현재 가치 총합이죠. 현재 가치 총합. 그 다음에 현재 가치로 표현한 조세 수입의 총합이 이제 오른쪽과 같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가치로 표현한 정부의 예산 제약이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부가 지출하는 돈은 정부 지출의 총합은 조세 수입의 총합을 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조세 수입이 그러니까 그냥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부는 이번 기회도 500조를 쓰고 싶고 다음 기회도 500조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뭐 문제로 인해서 조세 수입이 굉장히 적어요. 100조예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조세 수입의 총합과 정부 지출의 총합만 같아지면 되니까 뭐 그냥 아주 간단한 계산입니다. 이자율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미래 시점에 가서 900조를 세금으로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지출의 총합은 이자율이 0%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 계산하는 겁니다. 정부 지출의 총합은 1000조고요. 그 다음에 조세 수입의 총합은 1000조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현재는
커런 피어리어드에서는 정부 지출이 500조고 조세 수입은 100조밖에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현재 가치로 표현한 예산 제약에는 사실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결국은 크레딧 마켓에 들어가서 부족한 재원, 예를 들면 400조만큼을 빌려서 그 정부 지출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로 가면 정부 지출보다 조세 수입이 훨씬 더 크니까 그때 가서 이제 국채를 상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지가 사실상 현재 가치로 표현한 예산 제약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총합만 현재 가치로 표현했을 때 같아지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크레딧 마켓의 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균형은 컴패러티브 이퀄리브리엄이에요. 경쟁 균형이고, 그러니까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적인 시장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경제 내에는 모두 이제 N명의 소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하나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제 주체의 숫자를 우리가 굳이 표현해 보자면 N 플러스 1이 존재하는 거죠. N명의 소비자들과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소비자들과 정부가 하나 이제 시장에 참여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N명의 소비자들은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일부는 렌더고 일부는 이제 바로워일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저도 지금 이 비슷한 걸 조금 하고 있는데요. 현실에서는 대다수가 이제 바로워들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뭐 일반적인 것 같아요. 대체로 경제 전체 과반수 이상은 바로워들이고 나머지가 이제 렌더들이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크레딧 마켓에서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크레딧 마켓 균형은 서플라이 커브와 디맨드 커브가 만나는 점에서 이루어지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완전 경쟁적인 시장을 가정하고 있으니까요. 완전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이 달성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자율은 R스타와 같고요. 그 다음에 빌려주고 빌리는 금액은 대충 이만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바로 왼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B가 제로일 때, 그러니까 정부가 전혀 크레딧 마켓에 들어가서 빌리지 않는 경우, 다시 말하면 현재의 정부 지출과 현재의 조세 수입이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예산 제약을 보시죠. 정부의 current period budget constraint는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정부 지출과 현재 조세 수입이 같다면 그러면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크레딧 마켓에 가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 왼쪽 그림을 통해서 표현을 했고요. 자,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차입을 하러 크레딧 마켓에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정부는 차입을 하러 들어가니까 디맨드 사이드에 포함이 될 것이고요. 정부가 얼마나 빌릴지 모르겠지만 빌리는 금액을 B라고 표시한다면 시장 수요 곡선은 그러니까 크레딧 디맨드 커브는 정부가 빌리려고 하는 혹은 정부가 발행하고자 하는 국채의 규모만큼 수요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얼마만큼 빌리느냐에 따라서 크레딧 마켓에서 크레딧 디맨드 커브가 이동해 가겠죠. 그만큼 더 빌리는 거니까 크레딧 마켓에서의 수요가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0보다 크다면 그 B만큼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빌리고자 하는 규모만큼, 크레딧의 규모만큼 수요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바깥쪽으로.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균형이 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조금 더 이 거버먼 섹션에서는 이 메커니즘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등장하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대부분 한 번쯤 저한테 만약에 거시경제학 수업을 들으셨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혹은 이제 전에 이종욱 교수님 거시경제학 과목을 수강하셨으면 아마도 이 개념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카르디안 이퀴벌런스 티어럼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말로는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고 있고, 정부의 파이낸싱에 있어서 정부의 재원 조달에 있어서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가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change in the timings of taxes by the government is neutral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조세 수입을 세금을 얼마큼 거두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두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언제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두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세금의 총액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그 예산 제약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 제약을 이렇게 현재 가치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의 현재 가치의 총합과 조세 수입의 현재 가치의 총합이 항상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충족이 되기만 한다면 세금을 언제 얼마만큼 거두느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부의 파이낸스에 있어서 리카르도의 동등성 정리가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먼저 뭐라고 전제를 했었냐면 정부 지출은 주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500조 500조로 주어져 있든 뭐 300조 뭐 700조 뭐 하여튼 주어져 있습니다. G도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G 프라임도 주어져 있어요. 이건 고정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현재의 정부 지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미래의 정부 지출도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뭐 이 금액은 둘이 같아도 상관없고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G고요. 자, 이게 G 프라임이에요. 제가 예산 제약 다시 지웠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 지출의 현재 가치 총합과 조세 수입의 현재 가치 총합이 그냥 같아야 돼요. 그건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안 되겠죠. 이것만 성립하면 돼요. T, 네. 자, 리카르디안 이퀴벌런스 티어럼이라고 하는 것이 뭘 뜻하냐면 정부가 이렇게 파이낸스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 지출만큼 요만큼 똑같이 세금을 걷어도 괜찮겠죠? 자, 이렇게 거둘 수도 있습니다. T 프라임. 이것도 하나의 이제 선택이에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크레딧 마켓에 들어가지 않고 현재 필요한 정부 지출을 현재 조세 수입으로 다 충당하고 미래 시점에 가서는 미래에 필요한 정부 지출을 미래의 조세 수입으로 다 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채를 발행하거나 크레딧 마켓에 참여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 가능하고 또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제 크레딧 마켓에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조세 수입은 조금만 걷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현재 조세 수입은 이만큼만 걷고 미래에 가서 부족한 부분을 더 걷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차이만큼은 무엇이냐? 바로 크레딧 마켓에 들어가서 조달하는 거예요. 채권 발행해서, 국채 발행해서, 그리고 미래 시점에 가서는 이 나머지를 상환하는 것이죠. 이만큼을 상환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고, 자,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려고 하지 않는 건데요. 현재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정반대로 이만큼을 걷고요. 그래서 부족한 남는 부분, 이 남는 부분은 자, 미래로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기면 미래에는 더 적은 세금만 걷어도 되겠죠. 자, 이런 의사결정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텍스로 파이낸스를 하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든 필요한 만큼 exactly 뭐 텍싱을 해서 정부 지출을 충당을 하든 혹은 현재는 조금만 걷고 미래에 부족한 부분 더 많이 걷든 혹은 미래에 많이 걷고 미래에 적게 걷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자원 배분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조세 수입을 하든 그 결과는 자원 배분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자원 배분이에요.
자원 배분에 미치는 효과는 모두 같다는 것이 바로 리카르디안 이퀴벌런스 티오럼입니다. 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자원 배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재분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alloca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 배분은 그러니까 resource allo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자원 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가격이에요. 가격. 그러니까 가격이 바뀌면 자원 배분이 이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상태는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원 배분이 달성이 될 텐데 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구입을 하고 뭐 필요한 사람들은 재화를 공급하고 이렇게 어떤 균형 상태를 우리가 전에 한번 봤었습니다. 그게 이제 파레토 옵티멀하다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상태를 우리가 달성할 수 없다는 뜻인데 지금 리카르디안 이퀴벌런스 티오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조세 수입 스케줄을 만들든 상관없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격은 바로 이자율이겠죠. 지금 우리가 구장에서 쭉 시작을 해서 결국 크레딧 마켓 이퀄리브리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크레딧 마켓 이퀄리브리엄에서 결정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시장 이자율이죠. 그 다음에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대부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펜이 떨어졌어요. 정부가 조세 수입의 스케줄을 어떻게 만들든 상관없이 시장 가격, 그러니까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 배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떤 스케줄이든 상관없이 모두 똑같다는 것이 리카르디안 이퀴벌런스 티오럼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죠. 과연 현실에서도 그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리카르디안 이퀴벌런스 티오럼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 리카르디안 이퀴벌런스 티오럼이 미치는 궁극적인 효과, 그러니까 이 그 동등성 정리라고 하는 것이 거시경제학이나 혹은 재정 정책에 있어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어떻게 하는가에 있어서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균형에서 그러니까 현재 세금을 조금 걷든 더 많이 걷든 이게 결과적으로 이자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도 달라지지 않겠죠. 바로 보시면 여기에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에 현재 정부가 세금을 조금 깎아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현재 소득이 늘어났다고 생각해서 소비를 늘릴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그거에 대응해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균형 상태에서 시장 이자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지금 세금을 조금 깎아준다고 해서 자원 배분에 미치는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리카르디안 이퀴벌런스 티오럼이고 어떻게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실제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있냐면 현재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 거예요. 텍스 컷입니다. 앞서 이제 얘기했듯이 정부의 정부 지출은 현재 정부 지출 G와 미래 정부 지출 G 프라임은 이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얼마나 쓰고 미래에 얼마나 쓸 것인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변하는 값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값이어서 제가 위에 바를 표시를 했고요. 현재 정부 지출과 미래 시점에서의 정부 지출은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조 이렇게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최초의 균형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정부가 필요한 정부 지출을 그때그때 다 조세 수입을 통해서 충당하는 상태를 우리가 이니셜 이퀄리브리엄 초기 균형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초기 균형은 바로 500조만큼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500조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500조라고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요. 400조, 700조라고 600조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현재는 400조만큼 쓰고 죄송합니다. 600조, 400조.
600조, 400조라고 한번 해보죠. 현재 600만큼 쓰고 미래에 400만큼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한 경우는 현재 600조만큼을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미래의 정부 지출 400조만큼을 미래의 조세 수입 400조로 충당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초기 균형, 이니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크레딧 마켓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정부가 차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채 발행 규모가 제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소비자들에 의해서 크레딧 마켓 균형이 결정이 될 거예요. 크레딧 마켓에 바로어로 참여하는 사람들과 크레딧 마켓에 렌더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균형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 이자율을 우리가 R스타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균형 이자율 R스타를 이용을 해서 정부의 예산 제약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서 우리가 정부 예산 제약을 표현했듯이 정부 지출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바를 표시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균형 이자율 R스타, R 대신에 이제 균형 이자율 R스타를 표시를 한 거고요. 왜냐하면 균형이 달라지면 정말 R스타와 다른 값을 가질까를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초기의 균형을 제가 R스타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정부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냐면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현재의 세금을 델타 T만큼 깎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전체에 모두 N명의 소비자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각 사람들한테 똑같이 균일하게 균등하게 델타 타우만큼의 세금을 깎아준 거예요. 그러면 모든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자신이 현재 지불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들었으니까 현재의 처분 가능 소득 혹은 disposable income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모든 소비자의 current income은 바로 Y-타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사람들의 세금을 델타 타우만큼씩 깎아줬으니까 자, 이 사람들의 소득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델타 타우만큼 소득이 늘어난 거예요. 세금을 그만큼 인하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n을 곱한 것이 델타 t다 이렇게 표시한 것이고요. n은 소비자들의 숫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던져봐야 되는 질문이 있는데 계속하면 또 시간이 지나치게 오버할 것 같아서요. 여기서 일단 이번 주 강의는 정리를 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 뭐 이니셜 이퀄리브리엄에 대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떠한 정책의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정책의 변화가 들어올 때 균형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자원 배분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가상 강의실에 제가 과제를 하나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말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비교적 조금 부담스러운 과제가 나갈 수도 있으니까 과제 제가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제는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 시간에 듀를 잘 지키셔서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과제 평가에 있어서 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 생각에는 한 70%에서 8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요. 구장은 다음 주에 가능한 마칠 수 있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